반갑습니다. 오로지 합격을 위한 강의 오합입니다. 유통관리사 2급 2025년 제3회 기출문제 1과목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직적 유통마케팅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직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직적 유통마케팅 시스템은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유통경로가 힘을 합쳐서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평적 유통 마케팅 시스템은 서로 다른 단계가 아니라 같은 단계의 유통 경로가 협력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제조업체가 만나서 공생적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 수평적 유통 마케팅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보기 5번을 보시면 같은 단계의 유통기업 간 협력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수직적 유통 마케팅 시스템 도입 이유가 아니라 수평적 유통 마케팅 시스템의 도입 이유이기 때문에 가장 옳지 않은 것으로 5번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비자에 대한 소매업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들러서 라면을 구입하는 상황을 그려보면서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쇼핑의 지리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역할. 우리가 라면을 제조하는 공장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집 바로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라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필요한 상품 재고를 유지하는 역할. 마트에 가면 항상 라면이 구비가 되어 있죠. 재고 유지하는 역할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적절한 상품의 구색을 갖추는 역할. 한 가지 브랜드의 라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라면을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비교하면서 쇼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 마트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라면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입니다.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해주는 역할. 이 라면이 인기가 많습니다. 또는 이 라면은 인기가 없어서 거의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제조업체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조업체에게 전달해서 생산자가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은 제조업체에 대한 소매업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거래비용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가격 이외의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적합한 거래 상대방을 찾고 가격을 비용하는 데 드는 탐색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거래 조건에 합의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상대방의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이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비용 역시 거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래비용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만약 사람들이 완벽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면 모든 거래 계약도 완벽하겠죠. 하지만 사람은 합리적이고 싶어 하지만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매 거래마다 완벽한 계약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적합한지 탐색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게다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거나 거래 빈도가 쌓이는 경우 역시 거래 비용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시장에서 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만약 거래 비용이 낮다면 내부에서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식으로 시장 거래를 선택하게 됩니다. 반대로 거래 비용이 너무 높은 경우 이 시장 거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직원을 뽑고 공장을 차려서 내부에서 관리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래 비용 이론은 수직적 통합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직적 통합에 의한 내부화와 시장 거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맞는 설명이죠. 이 거래 비용을 기준으로 내부화를 할지 시장 거래를 할지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2번, 인간의 행동에 대해 완벽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에 모든 경제적 교환은 계약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게 바로 틀린 설명이죠. 완벽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고쳐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거래의 빈도가 높을수록 내부화된 거래를 선호하기에 수직적 통합이 촉진된다. 거래의 빈도가 높다는 말은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내부화된 거래, 즉 수직적 통합을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4번. 기업은 외부 거래 비용과 내부 관리 비용을 비교해 수직적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잠재적 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통합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잠재적 거래 규모가 작은 경우란 얘기는 거래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적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 거래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통합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투어 서비스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투어 서비스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죠. 대표적인 사례로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메뉴를 고르고 결제를 하고 실제 음식 조리는 식당, 즉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배달 기사님이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오투어 서비스라고 하고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업체 간 경쟁이 낮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많은 공급자가 참여하고 경쟁이 활발할수록, 즉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업체가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가격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이 O2O 서비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급 업체 간 경쟁이 높거나 공급이 많은 분야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소비자가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주 구매하는 서비스 분야여야 한다. 자주 구매하는 서비스일수록 O2O 서비스가 지속적인 고객 유입과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고객이 얻는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이용해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O2O 서비스 자체가 다양한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4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해야 된다.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업체들은요, 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5번.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 및 평가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나 후기를 보면서 이걸 주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이용 후기와 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CVP 분석에서 변동비로 처리하는 비용 요소들로만 바르게 연결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 이 CVP 분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CVP 분석은 비용, 판매량, 이익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서 손익분기점과 목표 이익 달성에 필요한 판매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고정비는 판매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변동비는 판매량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정비의 예로는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종업원 훈련비, 건물 유지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변동비 항목에서는 직접 재료비, 이 직접 재료비는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비용을 내게 합니다. 당연히 생산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직접 노무비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업량에 따라서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장비 역시 생산되는 제품 수에 따라서 포장에 드는 비용이 달라질 거고요. 운반비 또한 운반할 물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판매 수수료는 판매량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변동비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외주 가공비는 제품 생산을 외부 업체에다가 맡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과급여입니다. 이건 직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같은 거죠. 그래서 판매 실적에 따라서 비례해서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변동비로 처리하는 비용 요소들로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CVP 분석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최근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까지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져서 이익과 손실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어떤 영화가 개봉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말은 이익과 손실이 0이 되는 지점을 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분기 판매량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를 판매 가격에 단위당 변동비를 빼는 값으로 나눈 값을 얘기하는데요. 각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5만 개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목표 판매량은 손익분기 판매량과 분모는 같지만 분자에 목표 순이익 값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각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7만 5천 개라는 목표 판매량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물류 표준화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물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요, 물류 과정에서 사용하는 규격이나 절차, 기술 같은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류가 표준화가 되면 물류 프로세스가 일관화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매자의 판매 활동이 능률화된다. 맞는 설명이겠죠?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문이나 검수나 진열하는 것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물류 자동화와 기계화가 가능해진다. 맞는 설명이죠. 3번, 물류기업 규격의 표준 설정이 가능해진다. 물류 표준화 자체가 일정 기준으로 규격을 맞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표준 설정이 가능해진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높은 유연성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강화시킨다. 이게 바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류 표준화를 하게 되면 효율성 자체는 좋아지는 게 맞지만 유연성 자체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 서비스를 하기에는 불리해진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물류기업의 생산활동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기업의 거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PEST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P, 정치적, E, 경제적, S, 사회적, T, 기술적 요인 4가지 관점에서 기업을 둘러싼 거시 환경, 즉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1번, 정치적 요인은 세금 정책이나 정치의 안정성 등을 포함한다. 2번, 환경적 요인은 물가와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을 포함한다. 이 물가라든지 경기 변동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사회문화적 요인은 기업이 활동하는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를 분석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소확행 같은 새로운 가치관의 수련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5번, 디지털 혁명의 적용 능력, 정보기술과의 융복합 등은 기술적 요인에 해당한다. 마찬가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오픈마켓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장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오픈마켓으로 G마켓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기억 보겠습니다. 중개자 역할을 하며 직접 물건을 매입하고 팔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오픈마켓은 중개자 역할을 할 뿐이고 자체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올리면 구매자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풀필먼트 기능을 수행한다. 풀필먼트라고 하는 것은요, 재고를 관리하거나 포장, 배송까지 자체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가 직접 물류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주문 접수와 반품 처리 기능을 수행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 상품을 관리하는 거, 배송, 반품을 처리하는 것은 오픈마켓이 아닌 판매자가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리을, 거래 수수료와 광고비를 기반으로 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대신에 판매자로부터 거래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를 받게 됩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광고비 역시 수익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른 리더십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경로 목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리더의 행동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겁니다.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거래적 리더십은 이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른 리더십 유형이 아니라 리더와 부하 간의 교환 거래 관계에 바탕을 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부하는 업무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요.
리더는 이를 완성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MRP 시스템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MRP 시스템은 자재 소유 계획이라고 해서 수요 예측과 생산 계획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푸시 방식에 해당합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P 시스템은 생산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일단 시스템이 작동하면 변경이 쉽지 않다. 맞습니다. MRP 시스템은 생산 계획에 따라 자재를 계획하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을 작동하면 변경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2번. MRP 시스템은 재고 관리 모델이 아니어서 단기 수요 변동에 둔감하여 주문점을 놓칠 위험이 있다. MRP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수요에 따라서 자재를 계획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수요가 급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처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점을 놓칠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MRP 시스템은 예측 오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보기 2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MRP 시스템은 재고 수량이나 리드 타임과 같은 투입 자료가 부정확하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MRP 시스템은 재고 수량, 리드 타임, 생산 일정 등과 같은 투입 자료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재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과잉 생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번. MRP 시스템은 적시 공급인 풀 방식에 초점을 맞춰 안전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MRP 시스템은 푸시 방식에 초점을 둔 시스템이라서 수요 예측과 생산 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5번은 MRP가 아니라 JIT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상품의 보관시설이 없는 곳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시설이 없다라는 것은 보관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물류센터라고 한다면 물건이 입고가 되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출고하는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크로스 도킹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이 입고가 되면요. 이것을 분류를 하고 바로 출고하는 형태입니다. 보관을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때문에 물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묶음화하여 배송하고 배송 장소에서는 물류 단위에 따른 상품의 납품 관리만을 담당한다. 크로스 도킹에서는 물건이 입고되면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이 바로 묶음화가 되겠고요. 이 분류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출고, 즉 배송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의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동 발주 시스템. 이 자동 발주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포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고 수준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번, 제3자 물류 시스템. 말 그대로 물류 시스템을 제3자가 담당한다라는 뜻인데요. 기업이 물류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4번, 풀필먼트 시스템. 아까 오픈마켓을 설명할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온라인 주문에 대한 보관이나 포장, 배송, 반품 처리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 5번, 신속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 신속 대응 시스템은요,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서 생산이나 공급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과목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GIS를 기반으로 한 상권 정보 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GIS를 기반으로 한 지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개별 상점이나 위치 정보는 점 데이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는 선 데이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에 관한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록에 수록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과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인구 통계 정보는 DB로 구축하여 표적 고객 집단 파악, 상권 경계선 추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GIS는요, 단순히 지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연령이나 소득 데이터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권 경계를 정할 수 있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주제도 작성, 공간 조회, 버퍼링 등을 통해 효과적인 상권 분석이 가능하다. 이 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버퍼링은
특정 지점 혹은 특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1km 이런 식으로 영향권을 설정하는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5번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상권 분석 정보는 대규모 점포에 한정하여 상권 분석, 입지 선정, 잠재 수요 예측, 매출액 추정에 활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GIS에 기반한 상권 분석 정보는요, 대규모 점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상권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창업자들도 누구나 GIS 기반 분석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권과 입지의 기본적 개념 및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입지라고 하는 것은요, 점포가 위치한 구체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점, 포인트로 표시할 수 있고요. 상권은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갖는 면, 바운더리, 존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보기 5번을 보시면 이 설명이 거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나 좌표를 가지는 점으로 표현되는 것은 상권이 아니라 입지가 되겠고요. 일정한 공간적 구역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입지가 아니라 상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권 분석에 관한 주요 이론들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허프 모형은 신규 출점 점포의 매출액을 예측하는 데도 유용하다. 허프 모형은 소비자들이 특정 상점을 선택할 확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상권 경계도 예측할 수 있고 신규 점포의 매출액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소비자가 유사 점포 가운데 선택할 때 자신의 거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크리스탈러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레일리의 소매 중력 이론은 인구가 많아질수록 도시의 쇼핑 매력도가 증가한다고 본다. 레일리에 따르면 인구가 많을수록 흡인력, 즉 쇼핑 매력도가 커지고 거리가 멀수록 쇼핑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허프 모형은 도시 내부에서의 상권 경계를 설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틀린 설명이죠. 허프 모형은 확률적 점포 선택을 기반으로 도시 내부에서의 상권 경계를 예측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5번, 확률적 점포 선택 모델은 루스의 선택 공리를 기초로 특정 점포의 매력도 평가를 통해 소비자의 점포 선택을 설명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매력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점포가 선택될 확률도 높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권 범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동일한 도시나 지역에 입지한 상황이더라도 점포 규모에 따라 개별 점포의 상권 범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는 규모가 작은 편의점에 비해서 더 넓은 상권을 형성할 수 있죠. 2번, 도시의 중심 상권, 부도심 상권, 근린 상권 등 점포의 위치에 따라서 업종이 같아도 점포의 상권 범위는 차이를 보인다. 맞는 설명이죠. 도심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경쟁이 치열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상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지만 비교적 교외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은 경쟁이 적기 때문에 넓은 상권을 형성할 수도 있죠. 3번, 소매점포의 상권 형태는 일반적으로 점포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이내를 포함하는 동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틀린 설명이고요. 이 문항은 여러 번 기출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소매점포의 상권 형태는 동심원의 형태가 아니라 아메바형, 부정형, 즉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4번, 동일 업종 동일 규모의 소매 점포인 경우에도 소매 마케팅 전략의 차이에 따라 각 점포의 상권 범위가 달라진다. 광고나 프로모션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비자 유입이 달라질 수가 있죠. 5번, 상권의 범위와 형태는 점포의 전략적 변화가 없어도 교통 상황의 변화나 요일의 변화 등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소매 상권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특정 시장에서 주어진 제품에 대한 점포 면적당 잠재 매출액의 크기를 말합니다. 상권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소비자 수요와 소매적 공급의 비율을 말한다.
수요와 공급의 현재 수준을 반영하는 지수는 바로 소매포화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소매포화 지수의 값이 크다라는 뜻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라는 뜻이고요. 즉 소매점의 포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신규 점포가 출점하기에는 좋은 상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의 개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매활동지수. 판매활동지수는 특정 지역에서 1인당 소매 매출액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2번 직접비용지수. 직접비용지수는 특정 지역에서 점포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비용은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걸 얘기합니다. 4번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 이 개념은 소매 포화 지수와 대비되어서 나오는 빈출 개념인데요. 타 지역에서의 쇼핑 지출액을 근거로 미래의 수요 창출 잠재력을 평가하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소매 포화 지수가 현재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 확장 잠재력 지수는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 구매력 지수는 해당 지역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유효소득, 소매 매출액, 인구 등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크리스탈러는 고차원 중심지의 배우지 안에 저차원 중심지들이 포섭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K값 체계를 제시했다. 포섭 방식으로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에 K값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매 시험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내용이 깊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해 주셔야 합니다. 이 K값이라는 것은요, 고차원 중심지가 저차원 중심지를 몇 개나 먹느냐, 포섭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 K값은 3인데요. 이 말은 고차원 중심지 1개가 저차원 중심지 2개를 포섭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시장 원리 외에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은 2가지 원리가 더 있습니다. 교통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 K값은 4가 됩니다. 고차원 중심지가 저차원 중심지 3개를 포섭하는 경우고요. 행정 원리에 따르게 되면 K값은 7이 되면서 고차원 중심지 하나가 저차원 중심지 6개를 포섭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K값의 숫자가 커질수록 지배력이 강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시계성을 평가하는 4가지 요소 중에서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지를 선정할 때 내 가게가 손님 눈에 잘 띌까? 이걸 고민하게 되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시계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계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체입니다.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의 시야각이나 이동 속도, 시력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리입니다. 얼마나 멀리 있는가라는 건데요. 이 고객의 위치와 대상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점은 고객이 서 있는 위치, 즉 어디서 보는가입니다. 횡단보도 앞일 수도 있고요. 달리는 차일 수도 있죠. 각 경우에 따라서 가게가 보이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대상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인데요. 점포의 외관이나 간판이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이제 글상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시계는 통상 200도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색, 형태,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30도 내외이다. 즉 시야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야각, 시력 등을 의미하는 것은 1번 주체였죠. 5번 보기의 노출은 시계성을 평가하는 4가지 요소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입지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원칙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사한 점포나 보완 가능한 점포가 지나치게 밀집할수록 매출액이 감소한다. 이것은 바로 3번 점포 밀집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죠.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에 있는 개념도 꼼꼼하게 숙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접근 가능성의 원칙. 이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교통이 편리하면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2번 양립성의 원칙.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서로 인접하면 고객의 흡인력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4번 고객 차단의 원칙.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점포를 방문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5번 동반 유인의 원칙. 이것은 유사하거나 보충적인 소매업이 군집하면 고객 흡입력이 증가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다수의 점포를 출점하는 체인점이 선택할 수 있는 도미넌트 출점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도미넌트 출점 전략은 체인점이 다수의 점포를 집중적으로 출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점하는 이유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경쟁사의 출점 가능성 감소, 물류비 감소, 상품 신선도 유지 등의 장점을 갖는다. 도미넌트 출점 전략은 여러 점포를 특정 상권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사가 출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정 상권에 또 몰려있기 때문에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죠. 2번,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출점하는 선적 전개와 주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면적 전개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도미넌트 출점 전략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점포를 선형적으로 배치하는 선적 전개가 있고요. 주택지구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를 배치하는 면적 전개로 구분됩니다. 3번, 매장 구성과 운영의 표준화를 통해 전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매장 구성과 운영을 표준화하게 되면 점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요. 고객 경험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겠죠. 4번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강화보다는 점포들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출점 전략이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미넌트 출점 전략의 목적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죠. 5번, 상품 구색, 가격, 서비스 등 소매 마케팅 수단의 표준화를 통해서 전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기 3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표준화하게 되면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전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쇼핑센터와 같은 복합 상업시설에서 개발업자로부터 상업시설의 일정한 공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상업시설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임차인 또는 임차 점포를 통칭하는 것은 정답은 2번 테넌트입니다. 나머지 보기에는 용어들도 여러 번 기출됐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래픽 풀러, 이름 그대로 고객 흐름, 즉 트래픽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요소가 있어서 고객들을 유입시켜서 일반 테넌트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앵커 스토어와 핵 점포는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쇼핑센터의 성격을 결정짓고 다수의 고객을 끌어당기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점포가 되겠습니다. 보통 쇼핑센터에서 매장 면적을 크게 점유해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상징적인 점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서브키 테넌트입니다. 핵점포만큼은 아니어도 특정 층이나 특정 구역에서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테넌트가 되겠습니다. 3과목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일한 유형의 세분화 변수만을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세분화 변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통계적 변수는 연령이나 성별, 학력처럼 객관적인 변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심리적 변수는요, 사회 계층이나 생활 양식 같은 라이프 스타일, 개성이 해당합니다. 마지막 행동적 변수는 사용량 혹은 사용 빈도, 충성도, 추구 편익이 있는데요. 여기서 추구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대하는 핵심적인 혜택이나 가치를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살 때 미용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효능이나 효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추구 편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구매량, 사용 빈도, 충성도는 모두 행동적 세분화 변수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유력 브랜드 상품에 대해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여 다른 상품의 판매 증진을 도모하는 가격 결정 방식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3번 손실 유도 가격 결정, 로스 리더 프라이싱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로스는 손실, 리더는 유도를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특정 상품에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고객을 매장으로 이끄는 상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끼 상품인 거죠. 예를 들어 마트에서 삼겹살을 원가보다 싸게 판다고 전단지를 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삼겹살이 싸서 사람들이 오지만 막상 마트에 오게 되면 삼겹살뿐만 아니라 쌈장이나 상추, 맥주 같은 것도 살 수 있겠죠. 결국 마트 입장에서는 삼겹살에서 본 손해를 다른 물건의 이익으로 메꾸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의 개념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묶음 가격 결정, 여러 개를 묶어서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나 콜라, 감자튀김을 한데 묶어서 햄버거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2번 최소 포장 단위당 가격 결정,
이거는 상품의 가격을 리터, 밀리리터, 그램처럼 일정 단위로 환산해서 통일해서 표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진열대에 가보면 g당 150원처럼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걸 보고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4번 노획 가격 결정. 이것은 본 제품과 소모품이 있는 경우에 본 제품은 싸게 판매하지만 소모품을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도기 자체는 싼데 면도 날은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식이죠. 5번입니다. 이분 가격 결정. 이 방식은 가격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고정으로 나가는 기본 요금에다가 서비스 정도에 따른 추가 요금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매업태 간 경쟁 및 소매업태의 진화를 가격이나 고객 서비스 대신 상품 구색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소매 아코디언 이론입니다. 우리가 아코디언을 연주할 때 옆으로 쭉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를 반복하게 되죠. 소매업도 마찬가지로 상품 구색이 넓었다가 좁았다가 넓었다가를 반복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번 소매 수레바퀴 가설 같은 경우에는요. 소매업태의 진화를 가격과 마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 특정 광고나 컨텐츠가 전체 목표 대상자 중 실제로 노출된 사람의 숫자나 비율을 의미하는 성과 측정 단위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도달률이 되겠고요. 이 도달률은요.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가 전달되었는가입니다. 나머지 지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GI. 이것은 총 노출 횟수를 얘기합니다. 중복을 포함하는 수치이고요. A라는 사람이 광고를 3번 봤다면 이 GI도 3회로 집계가 됩니다. 2번 페이지 뷰. 사용자가 웹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를 조회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이 수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순 방문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이트에 방문한 사용자 수가 되겠습니다. 즉 중복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5번 GRP는 도달률과 빈도를 곱한 수치가 되겠는데요. 특정 캠페인 동안 캠페인에 사용된 전체 매체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었던 총 노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홍보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인지도 제고 및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한다. 기업이 홍보를 이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홍보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요. 인지도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죠. 2번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단체 등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는 주로 잠재 고객에게만 집중하지만 홍보는 주주, 지역사회, 정부처럼 기업을 둘러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2번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킨다. 홍보는 기업이 보도자료를 보내서 기자가 그걸 기사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홍보는 뉴스 기사처럼 제3자가 말해주기 때문에 소비자가 훨씬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4번 브랜드 커뮤니티 지원 및 동호인 클럽 결성도 홍보 활동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활동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홍보에 해당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도달 범위가 넓고 높은 도달률을 보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건 광고의 특징 되겠습니다. 광고는 TV나 신문의 지면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홍보는 기업이 보도자료를 내고 그걸 기자가 기사화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체 구입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설명은 홍보와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의 핵심 성과 지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검색 엔진 최적화는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서 자신의 웹사이트의 순위와 노출도를 높여서 트래픽의 양가지를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순위 상승. 키워드 순위 상승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는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검색 엔진 결과에서 특정 키워드 순위가 상승하면 해당 페이지에 더 많은 방문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핵심 성과 지표로 볼 수가 있고요. 2번 오가닉 유저와 세션의 증가.
오가닉 유저는 검색 엔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입된 사용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션은요, 사이트 내에 일정 시간 동안 있었던 지속적인 움직임을 하나의 단위로 측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자연스럽게 유입된 사용자도 많을 거고요. 사용자가 머무는 시간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이탈률 감소. 이탈률은 방문자가 페이지를 열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나간 비율을 얘기합니다. 만약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됐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뜻일 거고요. 따라서 이탈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번, 평균 세션 시간의 증가. 평균 세션 시간은 사용자가 사이트에 머문 시간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잘 된 사이트는요, 사용자가 당연히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는 설명이고요. 5번, CPV 감소. CPV는 동영상 광고에서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할 때마다 광고주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검색 엔진 최적화와는 관련이 없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양한 업체를 운영하는 소매업체가 동일 상품에 대해 동일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채널 운영 방식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일 상품에 대해서 동일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사든 매장에서 사든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서 고객이 마치 하나의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4번 옴니 채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싱글 채널은 단 하나의 유통 경로만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거죠. 2번의 멀티 채널과 3번의 복수 채널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여러 채널을 운영하긴 하지만 각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5번 크로스 채널은 멀티 채널보다는 발전된 단계입니다. 채널 간의 부분적인 연결이 시작된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받은 쿠폰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관계관리, CRM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1번, 주된 목적은 ROI를 넘어 고객 생애가치를 극대화하는 고객관계관리이다. 여기서 ROI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 대비 수익을 얘기합니다. 이 CRM을 하는 목적은요, 단순히 투자 대비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 생애가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객 생애가치란 한 고객이 기업에게 기여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객이 우리 브랜드와 평생 거래했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CRM은 거래를 위한 고객 획득보다 관계 기반의 장기적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둔다. 맞는 설명입니다. 신규 고객을 모으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고 이익도 크기 때문에 CRM은 장기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번, CRM은 기존 고객에 대한 타 상품과의 교차 판매 및 상승 판매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여기서 교차 판매는 고객이 선호할 만한 추가 제안을 해서 구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산 고객한테 마우스도 같이 추천하는 거죠. 다음으로 상승 판매는 일반 모델을 보러 온 고객한테 더 고급 기능을 가진 프리미엄 모델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이 교차 판매와 상승 판매는 CRM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CRM은 고객 지식을 같은 부서나 영업 단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 틀린 설명이죠. CRM의 핵심은 고객과의 관계를 전체 조직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는 전사적으로 공유가 하고요. 모든 부서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5번, CRM을 통해 기업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모든 채널, 상품, 서비스에 걸쳐 일관성 있게 조정하고 통합하여 그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옴니 채널 전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표본 추출 방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표본 추출 방법만을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표본 추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확률 표본 추출은 모든 대상이 뽑힐 확률이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 무작위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무작위는 대비 뽑기처럼 아무 조건 없이 무작위로 추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군집 표본 추출은 전체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눈 다음에 특정 그룹 전체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층화 표본 추출은요. 집단을 성격에 따라가 나누고 각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단을 남녀 집단으로 나눈 다음 남자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고 여자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표본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편의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샘플링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자 임의대로 표본을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판단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건데요. 경제에 관련된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제 전문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당 표본 추출은 몇 개의 범주 각각에서 사전에 결정된 수만큼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접점의 진실의 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투사가 소의 급소를 찌르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마케팅에서 쓰일 때는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 또는 제품과 접촉하는 짧은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의 순간이 왜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가 곱셈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10번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매겼다고 했을 때 9번이 모두 만점이어도 한 번이 0점으로 평가되면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0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진실의 순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실의 순간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이라고도 일컫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진실의 순간 중 단 한 가지가 나쁜 경우에도 한순간에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곱셈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0점을 받으면 전체 서비스 만족도가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3번.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진실의 순간이 중요한 것은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이나 만족도는 소위 덧셈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덧셈의 법칙이 아니라 곱셈의 법칙이었죠. 4번.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모든 고객 접점을 잘 관리하여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켜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상황에서 진실의 순간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서비스 사이클이라고도 한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과정을 하나의 원으로 연결해서 보는 건데요. 이 원, 사이클 안에 있는 모든 마디가 바로 진실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4과목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활발해지면서 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등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바로 출시되기 이전부터 제품 생산에 참여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소비자는 5번 프리슈머가 되겠습니다. 와디즈나 텀블럭 같은 플랫폼의 이용자들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1번 컨슈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는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를 말합니다. 2번 셀슈머, 셀과 컨슈머의 합성어인데요.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에서 공부를 진행하는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3번 커스트 오너, 커스터머와 오너가 합쳐진 말입니다. 단순히 사는 것을 넘어서 그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자금을 대서 주인의식을 갖는 소비자입니다. 4번 태스크 슈머는 태스크와 컨슈머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유입되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혁명이 되겠습니다. 1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판단 능력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초지능 현상의 특징 중 하나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기술들이 융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했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가상세계와 현실, 그리고 생물학적 영역이 모두 섞이는 걸 강조했죠.
3번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 사이버 보안이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데이터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초연결되는 시대이다 보니 그만큼 데이터의 신뢰성과 보안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실시간 연결을 확장하는 초연결 시대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노동의 가치가 토지와 자본에 비해 중요도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만 하더라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자본, 토지, 그리고 이를 운영할 사람의 노동이 필수적이었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인간의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데이터나 기술력 같은 지식 자산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유통정보 분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와 그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BCG 매트릭스 종속 변수인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독립 변수인 시장 성장률이 분석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BCG 매트릭스는 기업의 제품이나 사업 부문을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2번 GE 매트릭스 내부의 비즈니스 강점 분석과 외부의 산업 분석을 결합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이 사업의 경쟁력 그리고 사업의 매력도를 기준으로 사업 단위를 평가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산업 매력도와 사업 경쟁력을 축으로 두고 9개의 셀로 사업 단위를 분류합니다. 3번 스왓 모델 기업의 강점 및 약점 같은 내부 역량과 기업의 위협과 같은 외부 가능성 사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맞습니다. 스왓 분석은 기업의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4번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5가지 산업의 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제시하고 산업 구조를 분석한다. 이 마이클 포터에 따르면 산업의 경쟁 강도를 결정하는 데는 5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5가지는 경쟁 강도,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 공급자의 협상력, 구매자의 협상력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힘을 분석해서 산업의 매력도와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합니다. 마지막 5번, 가치사슬 모델. 가치사슬은 제품이 만들어져서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본원적 활동입니다. 제품 생산, 물류, 영업처럼 돈을 버는 직접적인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를 투입한다던가 운영, 물류 산출, 마케팅, 서비스가 이 본원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2번째 지원 활동은요. 본원적 활동이 잘 돌아가게 돕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인프라가 지원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보기 5번에는 이 2가지가 반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와 기술 개발은 본원적 활동이 아니라 지원 활동이 되겠고요. 물류 투입과 운영 활동은 지원 활동이 아니라 본원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가치사슬은 산업 진입 매력도를 분석한다기보다는요. 기업 내부의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유통업체에서 O2O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높은 수준의 고객 맞춤화가 가능해졌다. 맞는 설명이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게 되면 고객의 구매 패턴이나 선호도, 행동을 다 분석해서 고객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이전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객 맞춤화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죠. 2번, AR이나 VR 기술을 통해 디지털 체험을 강화시킬 수 있다. AI는 증강현실입니다. 현실 세계의 배경에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배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해당하겠고요. VR은 가상현실입니다. 특수한 장치를 착용해서 완전히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2가지 기술은 디지털 체험을 강화하는 데 당연히 큰 역할을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기술을 통해서 가상으로 상품을 배치해보거나 체험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3번 NFC,
LBS, 비콘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할 수 있다. 이 NFC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 되겠습니다. 10cm 이내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고요. 주로 스마트폰 결제에 쓰입니다. LBS는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해서 GPS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비콘은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반경 50에서 70m 내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나 쿠폰을 전송할 수 있는 초정밀 위치 정보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흔한 O2O 마케팅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O2O 마케팅을 위해 사용되던 NFC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RFID 기술을 대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RFID 기술은 재고를 관리하거나 물류를 추적하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물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었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근거리 통신을 지원하는 NFC 기술이 등장한 거예요. RFID에서 NFC로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NFC 기술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RFID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우리가 편의점 결제나 스마트폰 쿠폰 전송에 대중적으로 쓰이는 기술은 NFC 기술이 되겠습니다. 5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O2O 마케팅을 이용한 소비자 행동,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은 소비자의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구매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건너뛰고 자사의 온라인 채널이나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최종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이것을 시도하고 있다. 유통 채널 없이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은 1번 D2C가 되겠습니다. 다이렉트, 직접이란 얘기죠. 말 그대로 중간 유통 단계를 건너뛰고 직접 소비자와 거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B2C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긴 하지만 중간 유통 채널이 포함될 수 있다는 면에서 1번 D2C와 구별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글상자의 설명과 그에 맞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따라하여 그 능력들을 컴퓨터나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을 총칭한다. 이 설명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컴퓨터가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니은,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은 생성형 AI에 대한 정의가 되겠는데요. 생성형 AI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들을 얘기합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학습한 패턴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딥러닝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머신러닝 기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학습해서 패턴을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리를 보겠습니다. 명시적 규칙 없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데이터에서 찾은 패턴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해서 예측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채찍 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고객 주문 정보가 공급 사슬을 올라갈수록 정보가 왜곡되면서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어 수요 예측치와 실제 판매량 사이에서 차이가 커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공급망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들이 최종 소비자의 실제 수요가 아닌 직전 공급망 기업의 주문량에 의존해서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최종 소비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전 기업의 주문량에 의존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수요의 변동성이 확대되게 되죠. 그래서 수요 예측치와 실제 판매량 사이의 차이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공급망 상위 단계인 제조업체로 올라갈수록 주문량의 변동이 감소되어 나타난다. 틀린 설명이죠. 채찍 효과는 공급망 상위 단계로 갈수록 주문량의 변동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3번, 수요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고객 주문 정보가 공급 사수를 올라갈수록 왜곡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급망 내에서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포스 데이터 공유, 실시간 수요 예측, 주문량 조정, 협력적 SCM 구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일괄 주문이나 가격 변동의 영향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문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면 마찬가지 수요 예측치와 실제 판매량 사이의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찍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유통업체가 온라인 유통 채널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장점을 함께 활용하는 유통 전략이다. 이 기억은 클릭 앤 모타르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릭은 마우스 클릭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 매장을 상징하는 거고요. 모타르는 벽돌을 쌓을 때 쓰는 반죽이라서 벽돌로 지은 오프라인 매장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채널을 결합해서 두 마리 새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릭 앤 모타르라는 것도 있는데요. 브릭이 벽돌이라는 뜻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묶어서 함께 알아두시고요.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업계에서 나타나는 유통 모델로 소비자들에게 2월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일반 소매 가격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전략이다. 이 니은은 오프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가 프라이스에서 값을 깎았다, 오프를 했다라는 얘기죠. 미국에 있는 TJ 맥스나 한국의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오프 프라이스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라스트 마일 배송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 배송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즉, 물류센터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상품을 인도하는 구간이 됩니다. 이 라스트 마일 동안에 배송 시간이나 서비스 품질 같은 것들이 소비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배송 전략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출문제 제4과목 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학습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